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가 미국 경기 하강 우려와 대선 영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더 내려갈 곳은 없다는 낙관론과 추가 하락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증시는 어디로 향할지 먼저 남인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정말 최근 2달간 우리 주식 투자자들 너무 힘든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2600포인트죠. 2600에서 위로 잘 올라가면 2650,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2550입니다. 이렇게 2달간 횡보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악재가 다 노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정론자도 있습니다. 먼저 낙관론자, 저평가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퍼나 대한민국의 PBR 주식 얘기입니다. 가장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600포인트 하단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요. 반대로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은 위험하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비관론자 쪽에서는 지금 미국의 주가 때문에 한국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 주가 약간 버블이 있지 않느냐. 대선 끝나고 FOMC 회의 끝나면 미국 주가가 먼저 조정 보일 거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또 한 차례 진통에 빠질 것이다. 심하게 내려가면은 2100포인트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비관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투자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약간 낙관론자들은요, 2600포인트 밑에서는 한국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주라든가 성장주 중심의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비관론자는 그런 어떤 경기와 연동하는 종목보다는 고배당주, 다시 말해서 배당이라는 건 거의 뭐 고정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당주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연속적으로 특집 코너 마련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유례없는 흥행을 기록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청약 진행했습니다. 청약 자금 무려 12조 원이나 몰렸는데 증시에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침 이화진 과장이 더본코리아 관련한 IPO 세미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분위기는 이제 좋았던 거고, 실제로 백종원 대표님이 IR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772대 1.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사주에서 이번에 공모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번 일반 청약이 더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총 75만 주에서 90만 주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34,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상단이 28,000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주가 이제 청약을 좀 포기하는 좀 일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사실 성장성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백종원 대표님은 이게 예전에 이제 유튜브가 지금 677만 명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매장에 대한 효과가, 특히 홍콩 반점 같은 경우 최근에 관련된 메뉴 개발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40% 정도의 매출이 성장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제 홍콩 반점이나 아니면 백다방이 조금 이 두 프랜차이즈가 좀 압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측면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국내 가맹점은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크게 이제 말이 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해외 쪽으로 좀 매장을 본격적으로 늘어 나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가 결국 해외 매장 확대, 거기에다가 소스 산업, 이제 유통 산업이긴 한데, 물론 더본코리아가 85%가 대부분 외식 산업입니다. 하지만 유통 산업이 특히 HMR이나 이쪽의 소스 산업이 이제 동남아 쪽으로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계속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충남 예산 관련된 지역 경제 발전 산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백종원 대표님이 2년 전에 이제 준비를 했고, 사실상 지금은 이제 수익 비즈니스 모델은 있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 개발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지자체랑 용역 개발을 해가지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향후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연간 30-40개의 지자체와 계속 계약을 맺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봉코리아는 연간 거의 30-40% 매출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11월 6일 날 이제 상장한 이후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일단 유통주의수는 19%입니다. 19%지만은 여기서 아마 더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들어온 물량도 의무 보유 확약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뭐 5천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공모 당일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프랜차이즈인 교촌 F&B 보면 시총이 절반인데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느꼈던 거는 지역개발 산업에서 여기서 정말로 이게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나와줘야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당연히 프랜차이즈 사업상 뭐 얼마만큼 성장하겠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해외 쪽으로 일단은 기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밸류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68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대비 1.4% 밑돈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다만 예상치는 상회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5조 원에 육박하는 단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종목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4대 금융지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단기순이익이 4개 회사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4개를 합쳐서 4조 9,252억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가 4조 4,222억이었으니까 한 11.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마디로 돈을 좀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단연 1등은 이제 KB금융지주고 1조 6,140억 정도를 벌었고 그 다음이 이제 신한금융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에 신한금융지주,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순서대로 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는 이자 이익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이자 마진은 감소했는데 대출액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 감소한 부분들을 오히려 초과해서 이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비이자 수익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IB 쪽도 굉장히 좋았고 자회사인 KB증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근데 이 회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건, 이제 투자자의 관건은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KB금융이 지금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JP모건이 쓰는 방식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보통주 대비해서 자본 비율이 일정 비율 많아지면 잉여 자본을 다 배당으로 떨구는 건데 배당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떨구는 건데 KB금융이 올해만 한 8,2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예고했고요. 다른 이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제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는 KB금융이 가장 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CET1 비율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국제적 스탠다드 JP모건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은 여기에 좀 더 환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KB금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금으로 조달해서 대출로 이제 돈을 버는데 요 차이가 클수록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적게 먹는 방법, 주주 환원 확대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KB금융 꼽아주셨습니다. 리딩금융, KB금융. 이 밸류업 주식에서는 빠졌는데 뭐 리밸런싱 이슈도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던 리츠.
정작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김영재 이사께서 짚어주시죠. 네, 보통 리츠 주식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좀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나오는 운용 수익과 또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리츠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꾸준하게 나왔던 올해 초부터 8월 달까지 리츠 상위 10종목을 지수화시킨 KRX 리츠 탑10 지수가 12%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9월 18일 이후부터는 이 지수가 8.2% 가까이 하락해서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켰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 앞서서 부동산 투자 자산을 늘리기 위한 리츠 회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증자를 한 목적이 신규 자산을 편입해서 배당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근데 투자자들은 부실할 자산을 좀 매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리츠에서는 그룹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 곳이 있는데, 이 리츠사의 주가 하락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리츠 지수를 포함해 종목들의 향후 전망은 일단 11월 이후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단계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장된 다수의 리츠 종목들이 유동성 부족과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상위 리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리츠를 좀 묶어서 판매하는 리츠 ETF로 좀 투자 대상을 압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리츠 투자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가는 실적 시즌에 발맞춰서 실적 발표 혹은 전망에 따라 목표가를 달리하며 투자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어제 탄탄한 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데다 호실적이 전망되는 휠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지난해 대비 부진한 영업이익을 거둔 LG생활건강과 한화오션 그리고 선방하는 실적을 거뒀지만 4분기에는 약세가 예상되는 삼성전기의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 보고서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3분기 매출이 9,072억 원, 영업이익은 76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오늘 5개의 증권사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대체로 7만 원대 목표가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증권은 FA50의 수출 계약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올해 안으로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로의 계약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내년에는 우즈벡과 이집트까지 진출 기대감을 주목했습니다. 이 주요 수출 계약 체결 여부가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면서 실적과 수주 모멘텀의 동시 수혜 구간에 돌입했다고 분석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휠라홀딩스 리포트입니다. 이제 날이 제법 쌀쌀해지는 게 배당주의 계절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휠라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하고 31%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실적 회복의 문턱에 있는 기업이면서 밸류업까지 기대된다고 분석한 건데요. 최근 내수의 패션 소비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주주 환원으로 꾸준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합산 주주 환원액이 최대 6천억 원, 2026년에는 지배주주 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율을 최대 50%로 목표하면서 소비재 기업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살피되 연말 배당 시즌을 맞이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짚어낸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호실적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 JP모간 맥쿼리 노무라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3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매수 우위로 돌아선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겨울론의 종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민호 소장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청자 여러분, 증권업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은앵커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꼭 1년에 2% 수익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입니다. 즉 상반기에 20% 한번 주고 하반기에 한번 주는데 자, 과연 그 비밀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에 20% 수익을 1년에 꼭 2번씩 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얼마입니까? 59,600원, 6만 원으로 보죠. 계산 쉽게. 그러면 6만 원에서 20% 상승은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 됩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저점 55,900원을 찍고 이번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는데 빠르면은 금년 안으로 7만 2천 원 가능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충분히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6만 원 대비 20% 상승 가능하다 봅니다. 그 배경이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삼성전자가 항상 연마다 PBR 기준에서 1배 근처 온 적이 있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1.2배 왔고요. 작년도 1.2배까지 왔어요. 지금 삼성전자 PBR 얼마인 줄 아시죠? 1.07배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55,900원 기준 한다면 삼성전자의 PBR이 1.07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는 이 데이터를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대로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여러분 계좌의 몇 퍼센트? 20%입니다. 더 많이 사지 마십시오. 한 종목에 너무 몰빵하는 거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20% 보유하고 계시면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20%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내일 세부 확정 실적 발표를 하죠. 반도체 부문 되게 궁금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빨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 우리 국내 대표적인 부품업체죠.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부품업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부진했단 말이죠. 어떤 배경인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이건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회사가 이제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1차 벤더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주요 부품사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2조 6,153억, 영업이익 2,249억이 나왔는데 이거 전년 대비해서 한 매출은 11%,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9.5% 증가해서 잘 했습니다만 이게 왜 근데 실망을 했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보다 좀 좋게 봤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요. 전년 대비 실적은 개선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앞으로 향후 삼성전기는 좀 주목해 볼 만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AI용 MLCC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좀 그 고부가 가치 제품들 출하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잘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IT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좀 출하해야지만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게 여실히 좀 보여주는 그 실적이었고요. 근데 반면에 LG이노텍은 지금 아직까지는 애플의 매출이 거의 한 80% 정도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예상 기대치를 아주 과감하게 많이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물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액도 증가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좋게 봤던 부분들이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감으로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이제 잘 되면 물론 공개가 됐지만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핫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쪽으로 이제 아이폰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고객사의 다변화라든지 부품 그러니까 AI 관련된 뭐 전장 관련된 이런 것들의 사업을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너무 한 회사에 이제 기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IT 기기 수요 증가가 관건이긴 한데
이제 막 AI 관련된 PC나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IT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LG이노텍 양사의 실적 방어 전략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계획서 승인 한 건이 가결됐지만 철회를 결정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재 이사님 살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주성엔지니어링이 중요한 3개 공시를 했는데 그래서 주가는 거의, 결국 14.7%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는 말씀하신 그 회사 분할 결정 철회 공시인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한 2시 한 15분에서 16분경에 3분기 실적 공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4% 증가한 522억 원을 기록했고, 이것이, 컨센서스를 17.6%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주요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으로 하이닉스 호황에 동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 3시 전으로 이제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시가 나는데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반도체 사업을 일적 분할하고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을 물적 분할할 예정이었지만 분할에 반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금액이 사전에 설정한 한도인 500억을 초과하자 한도 증액 없이 분할을 철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 청구 가격이 35,000원대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매수 청구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분할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시효과 직전에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발표했는데 매수 청구권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500억 원을 주주가치 증가와 주가 안정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주가는 종가까지 이제 상승했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일단 분할 결정 철회는 불확실성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보는데 만약 회사 측에서 분할을 위해서 무리하게 그 매수 청구 금액을 한도 금액을 좀 증액을 했다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주가는 실적 성장에 연동한 주가 흐름에 더해서 현재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좀 다변화 차원에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북미 신규 고객사 관련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 체크 포인트로 오늘장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이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BOJ 금융 정책이 열립니다. 물론 내일 12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민당 관련해서 정치적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꾸준히 이제 나오다 보니까 좀 엔화 약세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연내에 금리 인상할지 여부가 오에다 가조 총재에 대한 좀 멘트에 굉장히 좀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포드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특히 전기차에 대한 부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 포드나 이제 GM이나 리비안 등 대부분 전기차 관련해서 조금 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다는 점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 최근에 현대차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분위기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알파벳과 AMD 좀 시간에서 조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관련해서 메타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남아 있는 만큼 빅테크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포스코 그룹 전체에 대한 실적 발표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이 컨센보다 잘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실적도 오늘 2차 전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